자, 오늘 또 얘기를 해봅시다. 우선 오늘 뉴스 중에 그 서울에 있는 34평 아파트 기준으로 이제 자치구 25개가 있는데 거기 25개 전 자치구 아파트 34평 아파트 가격이 평균 6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서울 전체 평균이 아니고 각 구의 네, 평균 가격이 모두 6억 원을 넘어서 문재인 정부 초기인 3년 전만 하더라도 그 25개 구 중에 절반 가까이인 한 12개 구에서는 6억 미만이었는데 이제 3년 만에 모든 구에서 아파트 평균 가격이 6억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고요. 뭐 가장 34평 아파트 기준으로 뭐 가장 비싼 곳은 뭐 당연히 강남 3구로 중심으로 해서 강남구가 한 19억, 서초구가 18억, 송파구가 15억 순으로 이 세 개 구가 다 15억을 넘었고요. 30평대 평균 아파트 가격이 그 뒤로 뭐 용산구나 성동구, 양천구, 마포구 등도 한 11억에서 13억대인 것으로 집계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렴한 아파트가 결국에 6억 원을 다 넘어선 건데 그 가장 저렴한 때에 이제 해당하는 구가 도봉구가 한 6억 2천만 원, 그리고 중랑구가 6억 3천만 원, 뭐 금천구랑 강북구도 6억 5천, 6억 7천 정도로 이 네 개 자치구들도 뭐 다 6억 원을 상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뭐 아까 보니까 오늘 주간 상승률도 보니까 좀 계속 오르는 걸로 나오긴 했던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9억 이상 아파트를 또 규제를 하니까 또 저렴한 아파트 쪽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올라갔다, 뭐 약간 일종의 풍선 효과? 뭐 이런 거라고 봐야 되겠네. 6억 이하, 6억 아파트 기준이 의미가 있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 대출인데 서울에서 이 6억 이하 아파트면은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일 때 LTV 기준이 50%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원래는 40%에서 10% 더. 거기다가 정책 담보 대출인 보금자리론도 이 6억을 넘지 않아야만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보금자리론은 소득 요건만 갖추게 되면은 LTV는 70%까지 최대 3억 원까지. 내가 이거 아까 좀 보던 건데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맞겠지 뭐. 아무래도 뭐 연구원 박사님이 수집해서 중국 자료하고 비교한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분이 얘기한 게 이제 이게 뭐 갑자기 내가 이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초저금리 하에서는 수요자에게 언제든지 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내가 사고 싶을 때 주택이 공급된다는 신뢰감을 심어주고 불안감을 축소시켜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통해서 미래 수요가 현재 수요로 앞당겨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우선적으로 자산을 갖추지 못한 젊은 세대들이 주택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끔 LTV와 DTI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LTV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자, 중국의 일반적인 LTV는 80% 수준이나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은 30%다. 그런데 우리나라 규제 지역의 경우 9억에서 15억짜리 아파트는 20%, 또 15억 초과는 아예 대출이 불가능하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은 지금 이런 어떤 6억 이하 그러니까 좀 중저가 아파트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아니겠느냐. 미래 수요를 현재에 앞당겨지는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한,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가수요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지금 뭐 여전히 지금 30대가 최대 지금 수요자라는 거 아니야? 지금 주택 구입자 중이라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정부가 좀 이런 거를 좀 눈여겨서 좀 숫자들 같은 걸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잘 안 보시는 것 같아. 오케이, 뭐 더 얘기해봐야 잘 안 들으실 테니까. 그리고 그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재건축 부담금이 사상 최대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이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아파트 조합원 1인당 4억 원이 넘는 재건축 부담금이 이제 서초구청이 조합 측에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2018년 초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을 다시 했는데 그 이후로는 뭐 최대 부가액으로 나왔고요. 아파트 총 금액으로 따지면은 거의 한 6천억 원 가량 되는 걸로 나왔고 1인당 평균 부담금이 그래서 4억 200만 원으로. 종전에는 그 서초구 반포 현대아파트라고 거기가 이제 1인당 1억 한 3,500만 원 정도였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금액이. 반포 1단지 3주구가 지금 얼마죠 여기가? 72제곱미터가 21억 원의 실거래가 21억 원에서 23억 5천만 원까지 실거래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32평이 34억에서 36억이네. 이게 지금 전용일 거야, 말이지? 전용이지. 근데 여기 전용하고 별 차이가 없잖아요. 이게 오래된 아파트라서. 근데 그러면 어찌됐건 거의 평당 1억이네, 그지? 근데 이 아파트 그러면 요 시세 대비로 보면 예를 들어서 1인당 4억 원이면,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진짜 뭐 재건축을 이렇게 많이 부담금을 내고도 이게 재건축이 가능한 건가?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걸 내고 그다음에 또 분담금이 또 있지 않나? 부담금 이거는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정부의 일종의 뭐 그냥 부담금. 세금을 내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또 재건축 추가 분담금은 이제 그 조합원들이 이제 추가로 부담해야 될 네. 이제 그런 분담금인데 이것도 있지 않나 지금? 아직 정해지진 않았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렇게 내고도 이게 아파트 값이 얼마나 돼야지 그러면 이게 되는 걸까? 이렇게 되면 좀, 근데 강남 쪽 아까 뭐 우리 누가 기사 좀 보니까 거기에는 또 뭐 그래도 이게 워낙 집값이 세니까 집값이 뭐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부담금을 내더라도 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거다. 뭐 이렇게 되긴 얘긴 하던데 정말 그럴까 근데 4억이면 이게 근데 제가 알기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초과이익을 구하는 애초에 자기 재건축 전 가격을 산정할 때 이 조합 설립 당시의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부터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4억을 부담을 하더라도 이익이 남겠지만은 최근에 이 아파트를 매수를 했다든지 하는 그렇지. 분들은 추가로 이제 뭐 구입 시기에 따라서 이게 4억을 내면 지금 뭐 내가 뭐 한 20억에 들어왔어, 네. 30억에 들어왔어 이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부담금 내고 나면은 거의 뭐 그렇게 봐야 되죠. 힘들다고 봐야 되겠네. 남는 게 없겠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조합원마다 좀 상당히 좀 시비가 좀 엇갈릴 수도 있고, 뭐 시비라기보다는 뭐 좀 부담되는 어떤 체감이 좀 다를 수가 있겠네. 전반적으로는 뭐 재건축 시장 자체에 뭐 좀 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네. 이게 원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2006년도인가에 처음 시행됐다가 계속 유예됐다가 실제 시행된 거 2014년인가 뭐 2018년 1월부터 2018년 1월부터 어찌됐건 이거는 재건축 단지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뭐 규제가 막 가해지는 상황에서 부담금까지 이렇게 되면은 좀 사업 추진하는데 상당 부분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네. 넥스트. 네, 그리고 묵동 신시가지 재건축 관련한 또 재건축 이슈인데 여기 신시가지가 14단지까지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9단지가 그 안전진단에서 결국 최종 탈락했다고 9단지. 예,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번 1차 정밀진단에서는 D등급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한국기술연구원이 수행한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아서 결국에 재건축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D 아니면 2등급을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한데 C등급을 받아서 일단은 못하게 된 걸로 결과가 나왔고요. 근데 이게 올해 상반기에 같은 그 신시가지 아파트 중에서 6단지가 이게 정밀안전 적정성 통과를 D등급을 받아서 통과를 했는데 9단지도 사실 그래서 뭐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제가 알기로 주민들 사이에 기대감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안 된. 6단지하고 9단지하고 뭐 준공 시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날려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쪽 단지들이. 근데 왜 6단지는 되고 6단지는 시공이 좀 부실하게 됐고 9단지는 튼튼하게 시공이 됐나? 어느 아파트 건설사가 시공했는지 상당히 궁금하네. 갑자기. 네? 안전진단도 사실은 정부가 지난번에 그래서 안전진단도 강화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재건축 규제를 하면서 아마 그런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그때 안전진단 한 기관에 그거를 다시 한번 뭐 정밀 점검을 해서 만약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그 안전진단 담당자에 대해서 뭐 고발도 하고 뭐 부담금 물린다고 과태료 물린다고 그랬었잖아.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위축되는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드네. 사실 뭐 6단지, 9단지, 12단지 이런 데가 비슷한 연도에 준공이 됐고 뭐 비슷한 자재와 비슷한 어차피 목동 신시가지가 그때 다 비슷한 때 만들어졌으니까 네. 조금
애매하긴 하네. 뭐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부단지의 안전진단이 통과가 안 됐다는 거는 추후에도 지금 안전진단들을 계속 해야 될 텐데, 그죠? 네, 다른 단지들이 계속 당분간 준비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당분간 좀 그러면 좀 목동 안전 재건축 사업이 조금 스톱까지는 아니어도 좀 상당히 좀 영향을 좀 받을 거라고 봐야 되겠네. 네. 6단지가 86년이고 9단지가 87년에 그러니까 뭐 별 차이가 없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아까 그런 영향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좀 재건축을 좀 규제하는 차원에서 어떤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뭐 어찌됐건 조금 사인이 뭐 시그널이 온 거네. 좀 안 해줄 거다. 그런 줄 알았으면은 취재로 가야 되겠네. 네. 목동 주민들 입장에서 좀 답답하겠네. 오케이, 또 다음. 최근에 그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이 9월에 엄청나게 줄어들었다고 뭐 저희도 얘기를 했는데 10월에도 사실상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이 제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원래 부동산 124에 따르면 당초 10월 예정 분량이 4개 단지에서 한 4천 가구가 나오는 거였는데 이게 다 규모가 좀 적지 않은 큰 규모의 단지에서의 분양이 예상이 돼 있었는데 이제 분양가 상한제 등이나 뭐 그런 영향을 받은 단지들이 결국에 10월에도 하기 어렵다. 이게 9월 말이니까 거의 그런 일정으로 스케줄이 잡힌 것 같고요. 이게 예상됐던 곳들이 그 레미안 원베일리랑 뭐 힐스테이트 고덕, 순천주공 이런 곳들이 있었는데 레미안 원베일리는 뭐 유치권인가 뭐 그것 때문에 조금 아직까지 해결이 안 돼서 좀 시끄러운 것 같은데 상한제 문제도 좀 있나 거기? 예, 거기도 분양가 상한제가 아직 이게 어떻게 될지가 아직 내부에서 정해지지가 않아서 허브에서는 4,890만 원으로 평당 4,890만 원으로 했는데 조합은 이제 5천만 원 초반대 5,300만 원까지를 요구하고 뭐 이런 데서 의견 차가 있었고 둔촌주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래서 10월에도 결국에 서울에서 나오는 거는 가을 성수기임에도 10월에는 없다. 뭐 11월, 12월도 사실상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연말까지 공급 전력이 계속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숫자 맞추기 하려면은 빨리 해주긴 해줘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게 계속 사실 뭐 둔촌주공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분양가 상한제 하기 전에 분양 물량 그 가구 수에 포함이 돼 있다가 계속 한 달씩 막 미뤄지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연말까지도 또 딜레이가 되는. 지금은 뭐 그냥 완전히 불투명해진 거 아니야? 뭐 연말인지 뭔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그냥 언제 될지 모르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저런 것들이 일정을 못 잡게 되면 결국 애초에 내놓은 그 숫자랑 다르게 그렇지. 되는. 그리고 이제 청약 수요자들의 우리는 뭐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만약에 저런 데를 청약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거 뭐 언제까지 계속 저렇게 기다려야 될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인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은 뭐 또 뭐 기존 시장 같은 데로 또 움직일 수도 있고 뭐 좀 내 집만의 계획들이 좀 많이 좀 빠그라지겠네. 요즘 수요자들은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청약시장 분위기라든지. 근데 하긴 뭐 워낙에 가격이 센 아파트들이어서 그죠? 네. 뭐 30대가 청약하기 참 쉽진 않은 아파트들이잖아. 저런데 너무 가점도 셀 거고요. 네. 오케이, 뭐 다들 뭐 그러면 좀 청약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알아서 좀 전략을 새롭게 좀 짜셔야 될 수도 있겠네. 오케이. 자, 뭐 오늘 이 정도까지인가? 네. 뭐 오늘은 또 집중 수업 할 만한 건 또 뭐가 있을까? 네, 지금 방금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예. 통과가 돼서 이제 주요 내용이 뭐죠? 이번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임차인들을 자영업자들이죠 도와주겠다라는 내용을 두 가지를 크게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건물주나 이 임대인들한테 임대료를 감액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 또 하나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에서 이 3개월간 임대료를 못 낼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원래 있는데 그 기간을 6개월 동안 정지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임대료를 못 낸다고 하더라도 법 시행일 이후 네. 6개월간은 그 6개월은 그냥 정지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3개월 네. 적용 안 되니까 이제 멈추는 거네 그냥. 이 부분은 좀 한번 전문가를 한번 연결을 해서 좀 자세히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아, 그럼 네. 오케이. 그래.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광석 변호사님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 여보세요? 네, 기자님. 예, 변호사님. 지금 저희 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지금 좀 전에 본회의 통과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걸 뭐 대략 이 어떻게 앞으로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지 이거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 요 개정 내용으로 들어갔는데 예, 예. 예전에 이제 갱신 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뭐 권리금 회수 청구권을 보장하고 하는 아. 그런 어떤 네네. 변화보다는 예. 이번에 임대차법 개정은 사실 어떻게 보면 파장이 좀 적은 코로나 사태에 좀 어려운 시기를 잠깐이라도 고통을 네. 좀 분담하자 네, 네.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임대료를 좀 유예하고 그 다음에 좀 깎아주고 그런 부분에 이렇게 법이 좀 강제하면서 또 동참도 유도하고 하는 네네. 약간 그런 네. 그런 의미의 그 취지로서는 좀 작은 네. 그런 걸 할 수 있죠.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저 6개월 동안 임대료를 내지 못하더라도 뭐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쉽게 말해서 지금부터 뭐 6개월 동안은 임대료를 뭐 안 내도 된다 뭐 이런 건가요? 그법 시행일로부터 이제 6개월간 이렇게 네. 입법을 했는데 네네. 좀 유예시켜 준 겁니다. 그때 그 기간 동안은 그러니까 안 내도 된다는 게 아니라 네. 영원히 면제시켜 준 게 아니라 유예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납부하러 의무는 새로 생깁니다. 기간이 지나도 다시 납부는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납부를 안 했다는 이유로 퇴거를 할 수는 예, 불이익을 줄 수는 없는.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 예, 임대차법법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거든요. 차임을 네네. 안 내게 되면 계약 해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갱신 요구권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아.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 청구권도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차임을 안 내게 되면 생기는 불이익인데, 네. 그 정도를 그 면제시켜서 그 불이익을 가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법이 얘기하는 거죠. 그 임대료 감액 청구 요구를 할 수 있는 내용에 관련해서 코로나 때문에 자기가 좀 그 영업에 피해를 입었다 한다면 누구나 이제 감액을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경제 사정 변동의 예시로 네. 감염병, 1급 감염병 네. 발생 이런 부분들을 하나 추가한 거죠.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이런 이유 중에 하나로. 예, 하나로 명시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네. 조금 애매했던 부분을 그 부분을 넣어가지고 네. 이제 1급 감염병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다 저기 깎아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네네. 그걸로 인해서 이제 경제 사정이 변동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영업에 큰 피해를 입었다 이런 걸 한마디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자기의 영업 피해뿐 아니라 네. 우리의 경제 사정이 변동됐다라는 입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청한다고 해서 임대인이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 건 아닌 거고 실제로 영업 피해가 있었고 임대료를 얼마나 감액을 하는 게 맞는 건지를 이 전문가 감정평가사라든가 이렇게 감정을 해보고 결정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꼭 소송을 하지 않아도 이게 그게 조금 이제 법리적으로는 이제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일 수 있는데 이걸 형성권이라고 하거든요. 네. 차임 증감 청구권을 형성권이라고 해서 임차인의 일방적인 요구로 권리관계가 형성돼 버리는, 그러니까 차임이 만약에 기존에 100만 원이었다, 임차인이 그 차임을 감액해 달라라고 하는 부분을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은 그 감액이 이루어지는 이런 이제 그 효과는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실제로 과연 그런 그 경제사정 변동이 있었느냐, 또 있었다면 어느 정도의 폭을 내릴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서로 의견 차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임대인하고.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게 되면은, 다툼이 있게 되면은 재판으로 들고 가서 법원에서 감정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정해진, 임대인은 만약에 임차인은 세입자는 20% 감액을 요구하는데 법원에서 감정을 해보니까 한 10% 정도만 감액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게 되면은 임차인이 요구한 시점, 그 부분부터 이제 아까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0% 감액이 자연스럽게 그냥 이루어지는 이런 관계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럼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를 하면 일단 그 합의가 우선인가요? 그렇죠. 합의하면은 이제 법정까지 들고 올 일이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 법 개정으로 실제로 임대료 감액 청구라든지 이런 분쟁 같은 게 많이 생길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경제사정 변동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 법 개정 이전에 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이렇게 명시하지 않더라도 이 코로나 사태는 경제사정 변동의 대표적인 부분으로 저는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그게 확 뒤집어진 국내적으로나 그 국제적인 면에서 확 뒤집어진 그런 경제상 변동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그 임차인들이 예전에 비하면 훨씬 임차인의 지위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예전만큼은 임대인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 법적으로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예전만큼 그렇게 눈치 볼 필요도 없고 하기니까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더 이렇게 행사가 많아지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또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나도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뭐 깎아달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닐 거거든. 그 주인한테 잘못 보였다가 막말로 얘기해서 무슨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것도 같아. 그러니까 이 뭐 임차인 권리도 중요한데 사실 임대인도 권리가 있잖아. 뭐 임차인은 보호해줘야 되고 임대인은 보호하면 안 되는 거야? 나는 지난번에 그거 똑같은 거야. 전 임대차 3법하고도 같은 궤를 같이 한다고 보는데 뭐 임차인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뭐 임대인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야? 다 같은 국민이야. 그러면 다 같이 국민이면 다 같이 보호받아야 되고 다 같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나는 약간 이런 일련의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계속 여전히 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책이 너무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게 편가르기로 자꾸 간다는 거지 문제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이 정부의 정책에 좀 맹점인 것 같아. 맹점인지 의도하는 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좋게 보면 사실 좋은 거지. 그렇잖아. 뭐 아무래도 좀 약자니까 뭐 임차인이 상대적으로 약자야. 근데 지금 최근에도 얘기했지만 꼭 약자는 아니라는 거 아니야. 최근 들어서는 뭐 권리 보호가 많이 돼 있어 사실은. 거의 동등한 위치까지 사실 와 있거든. 그렇습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네.